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교과서 55에서 58쪽에 있는 2-2-1 조공과 책봉의 외교 형식 중에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조공과 책봉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리고 남북조 시대와 삼국 외가 어떠한 방법으로 실리 외교를 펼쳤는지 통일 이전의 시대를 좀 중심으로 봤다면, 오늘은 57쪽에 있는 당나라 중심의 조공, 책봉, 질서 및 외교 관계를 보고,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있는 핵심 탐구 문제를 보고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당시기의 외교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의 외교 정책은, 이제 당나라가 중국 전체를 통일했잖아요. 진나라, 한나라 이후에, 진한 이후에 위진 남북조라고 하는 대략 300년, 3,400년 동안의 분열기를 겪다가 이제 그 분열을 통일했던 수나라를 계승한 당나라로 이어지면서 이제 당나라를 중심으로 한 외교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당나라의 경우에는 주변 국가에 대한 군사 활동과 함께 당나라를 중심, 자국을 중심으로 한 조공, 책봉 관계를 요구하는데, 당시 7, 8세기의 외교 관계, 동아시아의 외교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심에는 당나라 있었고, 중원을 통일한, 그리고 지금 북방 유목민족에 해당하는 돌궐, 위구르나 또는 서쪽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던 토번과 같은 나라는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당나라가 함부로 군사적 행동을 하기 어렵고, 오히려 돌궐, 위구르나 토번에 의해서 군사적 행동을 당하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고요. 친밀도가 높은 나라는 책봉과 조공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신라, 발해, 그리고 명칭을 좀 주의하세요. 남조라고 하는 과거에 대리였던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이 지금 책봉과 조공 관계로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새롭게 등장하면 신라의 왕을 책봉, 발해 왕을 책봉, 남조의 왕을 책봉, 그리고 조공과 교류를 하는 관계였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좀 거리가 멀거나 친밀도는 좀 낮아서 책봉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문물 교류를 정도 하는 관계, 조공을 하는 관계에는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의 참파, 진라, 스리비자야와 같은 나라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다양한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당이 있었다라는 정도 볼 수 있고요. 이 중에 눈에 띄는 관계가 바로 북방민족이에요. 돌궐, 위구르, 토번과 같은 나라. 토번은 티베트에 있었죠. 다 티베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궐, 위구르는 북방민족이고, 반면에 토번은 티베트 지역에 있다. 티베트의 중심은 라싸라는 곳인데 지금도 티베트의 중심 지역이에요. 지금 티베트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한 자치구로 되어 있고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중국과의 대립이, 중국 정부와의 대립이 좀 심각한데, 그 중심에는 항상 어디 있냐면 라싸가 있습니다. 자, 보통 등장하는 시점을 보면 돌궐은 6세기부터 8세기경에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보였고, 원래 동서로 분열됐는데 이 동서의 분열을 통합했던 나라고, 돌궐의 왕은 카간이라고 부릅니다. 카간이라고 부르고, 한자로 그대로 쓰면 가한이라고 써요. 과거에는 이 돌궐이 중요하게 받아서 유목민족 최초의 고유 문자를 만들었던 민족이고, 그리고 퀼테긴 비라고 하는 유명한 비석도 남겼던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토번의 경우에는 7세기가 중심이었던 나라였고요. 송첸캄포라는 왕이 대표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토요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비단기를 공격하고 중국의 수찬 지방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는 위협적인 나라.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화번 공주를 받았던 돌궐, 토번, 위구르고 세
민족 중에서는 가장 늦게 등장했던 위구르. 8세기에 민족 통일을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자, 이들 나라는 책봉에는 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나라 황제가 왕으로 책봉할게 그러면 거절합니다.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고 오히려 경제적 교류만 하자. 그래서 상호 간의 경제적 교류만 이루어집니다. 뭐 돌고리 당나라 황제를 섬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냥 교류를 위한 관계였다라는 것이 핵심이었고요. 경제적 이익이 부족할 시에는 언제든지 군사적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에 당나라로서는 돌골, 토본, 위부르와 같이 군사적으로 강성한 나라를 좀 달래기 위한 방법을 썼는데 그 방법이 바로 토본 공주였다는 토본이래 화본 공주였다는 점이죠. 그래서 화본 공주가 이 돌골, 위부르, 토본의 핵심입니다. 앞서 교과서 54페이지 보면 나와 있던 사진이었는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티벳 토본의 가장 중심 지역은 라싸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중국 시장 자치구, 신장 자치구의 라싸 지역에 있는 당나라의 송첸캄포 산과 그 양옆에는 당시 공주였던 부인이었던 네팔 공주와 당나라의 문성 공주가 보입니다. 화번 공주의 파견 모습을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구나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반면 신라와 발해는 당 중심의 조공, 책봉 관계를 수용했던 나라입니다. 여기 남조라는 국가도 있는데 뭐 중요도는 좀 떨어지니까 신라와 발해가 핵심이 되겠고 신라와 발해가 이렇게 당나라 중심의 조공과 책봉 관계를 수용했던 이유는 국내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군사적 위협을 당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아 대비할 수 있다는 목적 또 하나는 당나라의 제도와 문물 수용을 위해 관계를 활용했다는 점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용 하나, 국외용 하나, 그리고 경제, 문화적인 목적 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신라와 발해도 당과의 책봉 조공 관계가 자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이득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거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좋은 관계가 맞아요. 책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책봉 관계를 맺기도 했었죠. 당나라가 되기 전에 우리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위나라로부터 한이 노구광 이게 책봉이거든요. 이런 걸 받았던 것이 있었지만 당나라 시기에는 조공 관계만 맺었고 당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파견했던 거 있었죠. 견 당사라고 하는 거 일본에서 신라로도 보냈어요. 그러면 견 신라사라고 불렀고 당나라 이전에 수나라에도 보냈습니다. 그때는 견수사라고도 보냈지만 일본 문화에 가장 큰 변화를 준 건 견당사예요. 그래서 견당사가 핵심입니다. 이 견당사를 통해 본 조공의 절차라고 하는 만화가 있는데 한번 교과서 5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자 일본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의 모습은 지금 양직공도라고 해서 우리 교과서 55페이지에 봤던 그 양직공도의 사진처럼 맨발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복식을 가장 많이 보고 그린 만화 같아요. 자, 만화를 보면 일본에서 출발한 견당사 사신이 5, 6개월 만에 엄청 오래 걸리죠.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수도는 장안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던 국제적인 도시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당나라의 관리가 안내를 받아 숙소에 짐을 풀고 접대를 받고요. 날을 받아 당나라의 담당 관리들과 공식적으로 조공의 의례를 이제 합니다. 아이고 인사를 하고 이때 사실은 관리를 통해 자기 나라 왕이 보낸 국가의 서류, 왕이 보낸 서류와 조공품을 바치는 겁니다. 이래서 조공관계. 다시 이제 관리를 만났으면 이게 실무적인 일은 다 끝났는데 사실은 황제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나를 더 기다리다가 다시 황제를 만나는 겁니다. 황제를 아련하는 거죠.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것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는 겁니다. 불교 경전을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라 라고 했고 이어 황제가 연회를 베풀면 위로를 하고 즐기고 조공에 대한 답례품으로
많은 물품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조공품보다 답례품이 더 많은 것이 특징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황제라면서요. 그래서 더 우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전에 얘기했잖아요. 조공과 책봉 관계가 만들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체가 중화, 스스로 중화 문명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라서 이 오랑캐들을 교화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례품 많이 보냅니다. 감사의 뜻으로 답례를 보내니 왕께 전하시오라고 하고, 마지막에 정말 핵심이에요. 사실은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손해인 것 같지만 이런 말, 그래도 일본은 가끔 와서 비용이 덜 들어 다행이지. 즉 책봉과 조공 관계로 이루어진 나라들이 조공을 마음껏 오지 못하고요. 사실은 어, 책봉하는 나라, 당나라 같은 나라가 친밀한 순으로 책봉을 어느 정도 지정을 합니다. 이거 나중에 명나라 되면 확실한데, 명나라 청나라 되면 확실한데 답례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신을 접대하고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다지 조공하러 오는 것을 좋아하진 않아요. 친밀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당나라와의 관계를 쭉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항상 똑같은 관계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서 조공과 책봉 관계는 언제든지 변화 가능합니다. 우리가 한국사에서도 본 적이 있었어요. 언제 봤냐면 이때 신라가 당나라의 책봉을 받았던 국가예요. 그리고 나당 연합군을 만들었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기도 했지만, 당나라가 신라를 위협한다면 언제든지 당나라와 맞서 싸울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당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당나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백제 땅에 웅진 도독부를, 고구려 땅에 안동 도호부를 각각 설치하고 본인의 땅을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신라도 계림 도독부를 설치해서 점령하려고 하자 여기에 맞서 싸우게 됐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나당 전쟁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투 두 가지, 바로 매소송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당나라를 물리쳤다라는 이야기, 한국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여기에 하나 더 하자면 동아시아에서는 당시 7세기 때 서쪽 지방에서는 라싸 지방에, 라싸라는 곳에 중심을 두고 있던 토번이라는 국가가 당나라를 위협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당 전쟁에 주력할 수 없었다는 점, 우리 이전에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또 볼 수 있는 것이 일본이에요. 일본의 경우에는 당나라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9세기에 당나라가 약해지거든요. 당나라가 하면 아주 유명한 미인이 있어요. 중국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인이랄까? 양귀비라고, 이때 인물이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제 당나라가 점차 몰락을 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양귀비에게 붙여진 별명이 경국지세, 나라를 기울게 할 정도의 미모다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는 거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당나라의 멸명은, 당나라가 황제가 있는 지역 말고 저 멀리 떨어진 지역은 지방은 군사령관을 둬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외적의 침입을 막게 하는데 이들을 절도사라고 부릅니다. 이 절도사들이 난리를 부려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은 알록산, 사사명이라는 사람이 먼저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면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이라고 해서 안사의 난이라고 부르고, 안사의 난. 그 이후에 또 다른 절도사가 반란을 일으키니 그 사람 구색이 황소라는 사람이에요. 짐승 아닙니다. 황소라는 사람인데 황소가 난을 일으켜요. 그래서 안사의 난,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구색이 황소의 난까지 일어납니다. 이 황소의 난 때 중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 사람이 신라의 최치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최치원 대단한 사람이다, 신라의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최치원이 썼다는 글이 황소의 난을 격퇴하기 위한 문서를 씁니다. 토황소경문이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최치원이 중국 내에서도 아주 유명해지거든요. 그때가 바로 9세기예요. 그리고 이 황소의 난이 진압되긴 하지만 그 이후로 당나라는 점점 더 쇠퇴하는 과정을 겪게 돼요. 사실상 당나라 멸망의 근원은 황소의 난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황소나 알록산 사사명이 절도사기 때문에 당나라는 절도사에 의해서 멸망했다라고도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당나라의 세력이 약해지는 9세기에 일본은 더 이상 당나라에게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견당사 파견을 중지합니다. 아까 견당사는 일본에서 당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갔던 사절단인데 7세기, 8세기까지 많이 가다가 9세기가 되면 안 가요. 그 이제 이때부터 일본의 고유 문화를 번성시키기 시작하는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국풍문화, 자기네 나라의 문화라고 얘기하고 국풍문화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자를 변형해서 만든 문자예요. 우리 가나 문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리고 이런 가나 문자가 9세기 이후에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당나라 중심의 외교 관계지만 당나라가 어떤 자세를 취하거나 당나라 세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공과 책봉 관계는 변모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신라와 발해와 일본의 교류를 좀 보면 신라는 통일 이후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나섭니다. 원래 신라와 일본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았죠. 왜냐면 일본은 백제와 동맹을 맺고 신라와도 싸웠으니까. 신라의 삼국통일전쟁 중에서 있었던 중요하다고 했던 전투 있죠. 이 전투가 있기 때문에 국제전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 전투, 바로 백강전투에도 참여를 했고 이 일본이 신라와 나당 연합군에게 패배한 다음에 끝나게 되는 거죠. 백제 멸망이. 자, 근데 신라가 통일된 이후에는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됐고 사절을 교환하면서 점차 가까워집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규슈의 다자이후라는 지역이에요. 지금 일본 영토가 있으면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거 혼슈라고 했고 얘 시코쿠라고 했고 얘 규슈라고 했는데 규슈의 북부 지방을 지금 현재 후쿠오카현이라고 하는데 이 후쿠오카현의 가장은 아니지만 북단에 있는 도시가 이름이 다자이유예요. 근데 사실은 다자이유는 지금은 지명으로 쓰지만 과거 이 시기 7세기 8세기에는 다자이유는 지명이 아니라 기관의 이름이었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나당연합군이 침입해 들어올까봐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설치했다가 이후에는 문물을 받아들이는 한 일종의 이쪽 지역의 기관인데 이 다자이후라는 지역을 통해서 일본이 불교나 사상과 같은 문물이 전파됩니다. 전해집니다. 그래서 다자이유라는 지역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지금 다자이유에서 제일 유명한 신사라고 하는데 현재 다자이유를 상징하기 때문에 한번 사진을 넣어봤고요. 발해의 경우에는 신라와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활발하게 교류를 벌입니다. 그래서 발해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나라는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도라고 하는 길도 있다라고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우고 있죠. 자, 여기까지 내용이 지금 57페이지까지 내용이고 이제 뒤를 넘겨서 58쪽에 있는 탐구 활동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활동 문제는 총 3문제가 나와있죠. 1번, 2번, 3번. 1번 자료 1의 구체적인 내용을 39쪽에서 찾아본 후 한과 흉노가 이와 같은 관계를 맺게 된 배경. 문제 2번 자료 3에서 수양제가 고구려 사신에게 화를 낸 이유는 무엇? 마지막 3번 자료 1부터 자료 5까지에 나타난 다양한 외교 관계를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를 다 풀어보겠습니다. 사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은 결과적으로 역사를 만드는 것은 역사의 재료, 사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료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시험 문제도 사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료 1번은 한가 흉노의 자료인데 이 무렵 한나라 장수 가운데 흉노에 투항하는 자가 많았다. 유명사 이름 나오네. 묵투. 흉노의 전성기 시절의 왕이라고 했죠. 왕을 부르는 명칭 선우라고 했고요. 묵툭선우는 언제나 대군 일대를 넘나들며 한나라를 약탈하였다. 당시 한나라 황제는 고조입니다. 유방. 한나라 고제는 고민 끝에 유경을 시켜
종실의 공주를 선우의 목축선우의 연지 왕비로 삼게 하고 해마다 흉노에게 일정량의 무명, 비단, 쌀, 술과 같은 식품을 보내어 형제의 나라가 되기로 약속하였다. 아, 이거 백등산 전투에서 패한 다음에 한나라 고조가 흉노와 화친을 맺게 됐던 그 내용이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문제 1번이 이와 같은 관계를 맺게 된 배경 나왔죠? 이미 배웠습니다. 한 고조가 흉노와의 전쟁에서 패한 후 이 사건을 백든상 전투라고도 부르고 또는 평성의 치라고도 불렀습니다. 패한 후에 체결되었던 조약이라는 점을 볼 수 있고요. 3번 문제가 외교 관계를 설명해 보자죠. 이 외교 관계는 한 나라가 흉노와 화친 관계를 맺고 있는 내용. 구체적으로는 형제 관계고요. 다만 형제 관계이긴 하지만 흉노가 우위에 있는 관계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많이 봤던 사진이죠. 후한과 외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7년 서기 57년에 외나라의 노국이 곡물을 가지고 와서 축사를 하였다. 사실은 자기 스스로 대부라 하였다. 노국은 외국의 남쪽에 있다. 광무제는 인수를 주었다. 인수 도장을 줬다는 거예요. 이거. 금인 후쿠오카 시카노시마에서 출토된 현재 일본 후쿠오카시 박물관에 소장 중인 후한의 광무제가 외에 노국왕에게 내려준 것으로 보이고 있는 무슨 도장이었죠? 한위 노국 왕에게 주는 금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떤 관계? 관계는 조공과 책봉 관계죠. 외가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바치자 후한이 야, 너 노국왕이야 라고 책봉을 하는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문제. 고구려와 돌궐의 관계. 고구려, 돌궐. 영양왕 18년 고구려 영양왕이에요. 고구려 영양왕 18년에 고구려 본기니까 당연히 고구려 영양왕이시죠.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있는 기록이고 수나라의 양제가 돌궐의 계민 카간은 아까 얘기했듯이 돌궐의 왕을 뜻한다고 했죠. 왕을 부르는 명칭이라고 했습니다. 계민의 장막에 행차하였을 때 우리 고구려 사신이 계민의 처소에 있었는데 계민이 사신을 감히 숨기지 못하고 함께 황제를 아련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고구려 사신이 먼저 와서 계민 카간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나라 양제가 갑자기 확 온 거예요. 그래서 계민 카간이 야, 우리 고구려랑 친하고 들키면 안 되는데 라고 숨기려고 했는데 숨기지 못하고 함께 수나라 황제를 본 겁니다. 황제가 화가 났어요. 지금 황제가 칙명을 내리기를 돌아가면 너의 왕에게 빨리 와서 조회하라고 전하라. 고구려 사신에게 말한 겁니다. 너 고구려 돌아가면 고구려 왕한테 빨리 와서 조회, 왕을 보고 가라고 전해라. 그렇지 않으면 장차 이 사람 돌궐에 계민을 거느리고 너희 땅을 순회, 방문한다는 뜻인데 말이 좋아 방문이지 점령한 다음에 방문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공격하러 가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와 돌고래는 이거 2번 문제 있었죠. 자료 3에서 수양제가 고구려 사신에게 화를 낸 이유. 당의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자신의 조공국, 신하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돌궐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편먹고 혹시 나를 공격하려고 이런 생각을 당나라가 충분히 할 만하겠죠. 그래서 화를 내고 있는 내용이고요. 항상 실제로 당나라가 두려워했던 것은 고구려와 돌궐이 연합해서 당나라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관계는 어떤 관계? 수나라와 고구려의 관계는 지금 조공과 책봉 관계고 돌궐과는 사신을 교류하는 교류 관계, 화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신을 교류하는 화친 관계 정도. 다음 이제 4번. 힘드네요. 신라와 일본의 관계.
경도강 12년 신라 번개에 있는 내용이니까 신라 내용이겠네. 신라 경도강 12년 753년에 일본국 사신이 왔으나 오만하고 예의가 없어 왕이 그들을 접견하지 않자 마침내 들어왔다. 애장왕 4년 803년에 일본국과 사신을 교환하고 우호 관계를 맺었다. 한 50년 지났더니 친해졌어요. 애장왕 7년 일본국 사신이 오니 왕이 조원전에서 접견 만났다. 헝가강 8년 882년 일본 국왕이 와 사신을 보내 황금 300냥과 밝게 빛나는 붓을 펼쳤다. 신라와 일본이 막 통일된 시기에는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다가 점차 사이가 좋아지는 화친관계, 우호관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신을 교류하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료 5번 토번과 당. 자, 이 그림은 유명한 그림이래요. 보련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토번과 당이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줍니다. 송첸캄포가 보낸 토번 사신이 당 태종에게 혼인을 청하는 장면이랍니다. 오른쪽에 가마 보련을 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태종이고 왼쪽에서 두 번째 허리에 패를 달고 있는 이 사람이 토번의 사진인데 결혼해야죠. 누구랑? 송첸캄포랑 당나라의 공주랑 결혼해야죠. 화번 공주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이건 게 화친관계인데 무엇을 기고 있냐면 화번 공주를 매개로 해서 화친을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대에 우리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지만 당시의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고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떤 국가와의 관계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뒤를 넘어가서 지금 우리가 7, 8, 9세기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인데 10세기로 넘어갈 거고 10세기로 넘어가면 또 사회가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